을 보겠습니다. 자, 320조죠, 320조. 일단은 타인의 물건과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채권이 있어. 그러니까 물건을 고치거나, 그죠? 공사를 하거나, 또 채권이 있는데 돈을 안 줘. 그런데 변제기가 다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 돈 받을 때까지 안 줄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변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변제가 될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점유를요 강제로 뺏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는 안 됩니다. 자, 내용. 자, 목적물은 이제 유치권의 목적물은요 타인의 물건과 유가증권입니다. 이 물건이 채무자 것도 안 되고요 채무자나 채무자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상사 유치권은 채무자 것만 됩니다. 상품은, 그죠? 안 그러면 남 거 못 파게 돼요, 물건은. 그래서, 또 유치권은 동상과 우동상 다 됩니다. 점유. 자, 유치권은 그 점유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요, 내가 그 공사한 다음에 거기서 점유를 못하면 끝나는 거죠. 이때 점유는 누구를 통해서 간접 점유도 무방하고요. 또 아까 그렇다고 점유를 힘으로 뺏거나 그죠? 또 불법 행위로서 점유를 하면 안 되고요. 유치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계속 점유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실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좀 못했죠? 그래서 일단 변제기가 도래하면요. 우리가 다만 이제 유입비 같은 경우는 법원의 허가로 기간을 유예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그 비용을 그 집에 대해서 내가 공사 비용으로서,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아니고 유입비, 그 지붕이 내가 살다가 지붕이 뚫어져가지고 750만 원치를 갖다가 내가 공사했어. 근데 안 줘. 유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래 6개월 동안 있다 줘라. 그러면요 유치권을 풀어줘야 돼요. 기간을 유예하면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유치권이 보존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다른 조정을 했겠죠. 유치권자도 계속 안 주면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놓지만 이 경매했다 가지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도 계속 하나의 비용이니까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안 주니까 즉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경락인한테 돈 쪽으로 올 수는 없죠.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고 사실 조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한데 가지고 내가 공사비라든지 보통 그런 것들 보통 짧은 것들이 있죠. 그런 어떤 3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러면 일단 피담보 채권을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급공사, 이 도급공사는 이제 문법상 3년이죠. 소멸시효가. 근데 내가 3년 동안 계속 유치권 가지고 있어. 그럼요, 3년 지나면요, 소멸시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까 유치권에 기해서 가압류를 해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오래되면. 그리고 우리가 물건의 점유와 관련됐기 때문에 일단 채권이 발생된 후에 나중에 물건을 점유해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안 주니까 그 다음날 가서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점유는 채권 발생 후에도 점유해도 유치권은 됩니다. 자, 이것도 물건이기 때문에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뭐 계약자가 아니고 누구한테나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누구나 대세효가 있어요. 또 유치권은 그 대신에 유치권자에게 내가 물권 청구권 어떤 우리가 별도의 반환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순한 점유권에 기초한 것들만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또 전선 요건은 결국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점유는 누구를 통해서 직접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인부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누구 시켜서 그래서 영역을 시켜가지고 간접 점유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본체 효력입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야. 그러면 유치권은 안 되죠. 그죠? 자,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채권과 물건이 좀 관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죠? 어떤 관련성, 그 결련성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판례를 한번 볼까요? 자, 민법 320조 1항에는 유치권에 대한 채권은 적어도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된다. 물건에 관한 채권이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을 해요. 그죠? 또 321조에 유치권의 그 불가분성이 만약에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가능하느냐 그런 문제가 됩니다. 볼까요? 자, 우리가 321조 1항에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 뭐냐. 그래서 연례유치권 본래의 취지는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반하지 않는 한 그 목적물 자체 때문에 생긴 채권이겠죠. 물론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상 사실상 관계로 발생한 경우도 거기에 채권에 집어넣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자체에 대한 것도 되지만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에 대한 그죠? 동일한 사실도 된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또 321조는 유치권 조문이 있지 않느냐. 유치권자가 채권 전부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물은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을 전부 담보하는 것이다. 또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여러 개의 물건인 경우도 적용된다. 그죠? 자,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101호, 102호, 103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창호를 공사해서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하수구민이 그러면 이 창호는 뭐예요? 창호라는 것은 결국에 창호도 좀 비싸죠? 비싼데 결국에 여기 있는 오피스텔에 한 50개의 창호를 다 만든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물건에 관할 생긴 채권이죠? 따라서 그 전액을 받기 위해서 그 다세대 중에서 예컨대 501호만 자기가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치권은 그 세대에 시행한 그 하나고 501호가 아니고 전체 50개에 대한 채권으로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5억 받을 게 있는데, 그죠? 한 개당 1억 썼어. 근데 얘가 501호만 점유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넌 한 개만 좀 내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501호, 5억 다 받을 때까지 501호를 안 주는 거지.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전체에 받는 것이지,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다음과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치권 부정되는 것에 보시면 우리가 봤었죠. 계약명의 신탁할 때 봤었어요. 그 계약명의 신탁할 때 그 명의 신탁자가 그 명의 수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런 부당이득은 그 물건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사 자재 대금 판례인데요. 전형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매매 대금 채권 안에 이것은 매매 대금 채권에 관한 것이지 건물 자체에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각종 뭐 대리석이라든지 각종 자재, 또 목조, 그 건축물 자재에 대해서 납품을 했어요. 2억을. 그러니까 안 주니까 자재업자가 가서 유치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재 대금에 대해서는 그건 자재를 파는 대금이지 건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고요. 10번에 건물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와 손해배상금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건물을 엉망으로 줬어. 그러니까 오히려 하자가 2억이고 공사대금이 1억밖에 안 돼. 그죠? 이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급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서 동시에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공사대금 채권의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도급인이고 지금 B가 수급인이에요. 근데 얘가 줘야 될 돈은 지금 1억인데 지금 이 공사를 엉망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하려면 손해배상이 올해 2억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안 준, 그죠? 공사권 내가 대금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이거 줘야 되는데 엉망을 쳐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따라서 이혼설은 뭐냐면 이 두 가지다. 판례에 따르면요, 우리가 유치권은 적어도 목적물 자체에 생기거나 두 번째 목적물의 반환 채권과 동일한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이 목적물 자체에 대한 채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뭐냐면 당연히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공사비, 그죠? 수리비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목적물 그 반환 채권, 그 반환에 대한 채권에 대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어떤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거예요. 우리가 물건 자체에 대한 그런 대금은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B한테 물건을 줬는데, 자, B가 지금 그러면 얘가 돈을 줘야지, 그죠?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럼 돈을 줘야지 물건을 줄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안 줄 때까지 얘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약의 무효 취소에 따른 대금 반환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부분을 배워놓으시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 할 때는 자반 이렇게 보여요. 자체에 생긴 경우 자반동 반환 채권과 동일한 사실상 발생했을 때, 그래서 보통 자반 동사 이렇게 내보는데요. 뭐죠? 다시 목적물 자체에 대한 채권이 있고 또 반환 채권과 동일한 사실상, 그죠? 관계 있고 이렇게 쓰는데, 그때 그 예가 계약이 무효했을 때이죠. 자, 끝으로 이제 우리가 잘 나오는 거 몇 개 봤습니다. 오른쪽에. 일단 유치권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이제 객관식처럼 나오니까 보는 건데요. 일단, 틀린, 몇 개 보실까요? 우리가 이번에 점유와의 결론성은 필요 없다. 그죠? 채권과 점유, 우리가 목적물과 점유지, 채권과 점유는 아닙니다. 이거, 그죠? 네, 그 처음에 표현해 보시고, 채권 동남치고. 그리고 그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내가 임대 보증금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해? 그건 아니죠. 그 건물 임차 보증금 그거 아니에요. 따라서 똑같아요. BC 같은 건 똑같아요. 자, BCD는 임차 보증금, 그다음에 권리금 반환 채권. 권리금 안 준다고 내가 집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똑같이 단순한 대금, 돈 빌려준 거, 매수인 대금 채권 안 준다고 유치권 행사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른쪽 밑에 AB 임차인이 유입비, 그렇죠? 유입비를 냈는데 초효주 안 주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상가 같은 거 할 때 집주인이 또 원상 회복 있잖아. 그러면 오히려 철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상 회복 약정을 썼을 때는 필요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비용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건물에 관해서 아까 공과대금 채권이 아주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써놨고요. 기출문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 명도 시에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근데 권리금을 안 줘. 그럼 권리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것은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닙니다. 판례가 이제, 여기는 또 올해는 이제 아마 계속해서 판례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2012년도 판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인도메니아의 사건인데, 일단 우리가 매매를 했습니다. 매도인이. 자, 그럼 매매했으면 당연히 그 매매 대금, 즉 잔금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주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등기만 해줬지 부동산은 계속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그럼 근데 계속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매수인이 그걸 팔아먹었어. 그러면 그걸 취득한 제함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된 사건을 보시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억울하죠. 억울하지만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죠? 자, 넘겨서. 자, 유치권의 효력은 당연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무조건 거절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이게 유치적 효력이죠. 유착 권리가 있다. 자, 2009년도 문제. 2009년도 판례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자, 공사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당연히 그 유치물을 들어가서 업자들이 거주 사용하고 유치물에 대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어차피 월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500일을 썼어. 그럼 500일을 갖다가 30일 동안 유치했어. 그죠? 부인하고 애들 같이 들어가 살아. 살아. 그러면 그 임대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줘라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민법 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또 누구한테 대여나 담보 제공할 수 없어요. 만약에 소유자는 이런 유치권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공사대금 채권에 의해서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유치물 주택 거주래요. 거주.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돼요. 아마 그래도 집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누가 들어가서 사는 게 낫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할 때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은 내라. 그죠? 차임 월세에 대한 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2009년도 판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제3자와 전세 계약을 해가지고 전세금을 수령합니다. 그때 그 유치권자는 반환할 부담이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건 뭐 많이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변 사람에서 A라는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이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A가 여기 있는 401호를 들어가 살아요. 한번 가봤더니 저보고 오라고 그러다가 가봤더니 자기 부인하고 어차피 이게 방 2개 있잖아요. 방 2개 하고 이렇게 보일러도 관리하고 그래서 A가 여기서 들어가 살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요. 자꾸 물어보러 온대. 의사들이 이게 전세가 얼마예요? 월세가 얼마나 물어보니까 자기는 돈 안 주니까 내가 그냥 임대해가지고 K1가 이게 7천만 원에 뭐 이게 50만 원이면 나가겠대. 그러니까 내가 5만 원 싸게 줘가지고 이런 애들을 한 3명 모은 벌써 자기는 2억 들어오잖아요, 돈이. 그러면 얘한테 이제 전화하는 거죠. 야, 내가 대신 임대해가지고 할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 1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당장 돈 줘야지, 빚을 줘야지 막 싸우다가 이제 얘가 허락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문제는 뭐냐면 욕심이 그럼 K1이라는 사람을 7천만 원에 드렸어. 허락받았어. 돈 받았었죠, 얘가.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또 K2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소송해가지고 유치권 불용지 하니까 쫓겨났어요, 이게. 욕심이. 이렇게. 그래서 허락받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거죠? 거기. 그럴 때쯤 그거예요. 그래서 유치물에 대해서 그 제함자한테 자기가 전세권 형적 계약하면서 전세금을 받았어. 그러면 전세금 받았다는 것은 뭐죠? 전세금에 대해서 법정 이자 산대액을 조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언더라인 좀 보겠습니다. 따라서 언더라인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서 제함자 사이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은 전세입자에게 반환돼야 할 것인 거에 비추어서 그죠? 원래 전세권자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얻은 구체적 이익은 전세금에 수령한 금전을 계속 이용한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얻은 이익 관계없이 추상적으로 한정된 차임 상당의 반환을 자 추상적으로 산정된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러한 이용 가능성은 결국에는 그 자체 현물로서 반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세금 7천만 원을 나갈 때 그 7천만 원 나갈 때 돌려줘야 될 가액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자는 전세금에 대한 민법상 연 5% 이자를 주면 되죠. 얘한테 5% 이자를 또 줘야 되는 거죠. 그거 빼야죠.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런 뭐 판례를 알면 빼는 거고 모르면 또 못 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의무는, 그렇죠. 유치권자 들어가서 나머지 집이니까 일단 선관 의무로 관리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사용 금지 의무라 가지고 다른 걸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승낙을 받아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권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1, 2부 순서겠죠. 볼까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A한테 야 너 우리가 거기에 목적문 내놔. 그럼 목적문 내놔. 그러면 어떻습니까? 판결은 여기 유치권자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채무자가 유치문을 반환 소송을 하면요. 법원에서는 그래 대신에 돈 얼마 내라라는 상한급으로 동시행으로 또는 유치권 항변으로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부 승소라고 보통 합니다. 또 유치권은 그 과실 취득권이 있습니다. 볼까요? 자, 물론 322조는 경매권이네요. 자, 1항은요,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물을 경매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형식적 경매라고 하는데 실상은 담보권 실행 경매로 갑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유치권의 이야기면은요, 압류 경매까지만 하고요, 배당이라는 절차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감정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물론 이때 미리 내용 증명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내가 가질게, 그죠? 이거 323조의 과실권, 취득권. 자, 유치권자는 이제 유치물에 대해서 과실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수치에서 예컨대 돼지가 새끼를 낳았어. 그죠? 안 들어가면 또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럼 수의사가 치료비 안 줘. 수술비를 안 줘. 그럼 송아지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그거 새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실 수치를 하면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과실 수치권이고요. 물론 과실이 돈이 아닐 때는 경매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뿐만 아니라 과실에 미치죠. 틀린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자가 과실을 완전히 취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변제 목적으로 과실 취득했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때 과실은 당연히 이자 다음에 원본 충당이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자, 비용 상환. 자, 유치권자가 돈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자, 1항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할 때는요. 필요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그 유치하는데 필요비는 나중에 소유자한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1항은 필요비에 대해서 청구권이고요. 2항은 유입비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래서 유입비는요. 일단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요. 또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자, 206페이지죠? 206페이지입니다. 조문에 325페이지. 2항이에요. 2항. 325페이지 2항. 유입비를 지출했을 때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안에서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한 금액하고 증가의 금액을 계산해서 예컨대 증가한 금액이 200만 원이다. 지출한 금액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지출한 금액을 하겠지만 당연히 소유자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법원이 청구 소송이 들어오면요. 일정한 기간을 허락해서 그때 또 풀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치권에 대한 것은 이제 최근에 판례가, 이건 아마 여러분이, 민사집행 판례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7번에, 몇 가지 보죠. 유치권에 대한 소멸. 자, 두 가지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기가 되고 압류가 됐습니다. 그럼 압류 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사람. 그럼 우리가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건 뭐 경매를 이제 배울 때 우리가 많이 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압류 등기 후에 들어오는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판례가 많이 쌓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매 개시 결정, 자 우리가 자 유치권자가 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등기가 들어왔어요. 결정에 대한 등기를 이게 뭐죠? 결국은 압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2015년 7월 1일이다 그러면요. 이 압류 등기 후에는 그죠? 나중에 이 압류 등기 후에는 다 대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Y라는 사람이 경락인이죠. 자 보통은 압류 뒤에 들어온 건 다 말소가 되거나 또 유치권 들어봐야 그래도 얘한테 인정 안 받습니다. 즉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치권자가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치권자는 뭐냐면 얘 고민은 뭐냐면 다른 채권자보다 내가 제일 먼저 받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잖아요. 내가 공화대금이니까 좀 억울하니까 내가 먼저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유치권을 행사 못하면요. 다른 그냥 일반 채권에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받는데 여기서는 유치권을 주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자가 여기 7월 2일 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얘는 나중에 가가지고 물론 유치권 신고를 하겠죠. 신고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 신고는 미리 할 수 있지만요.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는요. 이때 점유해도 유치권 신고 꼭 안 해도 됩니다. 유치권 판매 붙여놓고 법원에다 유치권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얘가 이거 보러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보다는 오히려 유치권이 언제 생겼느냐 문제야. 근데 자기가 이때 유치권을 만약에 이때 A라는 사람이 이때 유치권을 행사했다. 그죠? 뒤늦게. 그러면 이건 압류되기 때문에 얘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기는 그냥 가압류나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순위 밀리니까 이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데 일단은 이 판례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압류 뒤에 들어온 유치권은 우리가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언더라인 친 거 채무자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후에 채권자가 그죠?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부터 점유를 다 인도해줘. 그죠? 그래서 그때 공사를 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화대금 채권 및 이를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러한 점유를 이전했다는 것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그죠? 물건의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91조에 따라서 집행법 압류 처분 금지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로 그걸 점유한 채권자가 유치권을 내세워서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 옛날에 많았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이 사람이 건물을 짓고 물론 빚이 많아요. 근데 경매가 들어와. 그러면요,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경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썼냐면 가짜 유치권 만든 거야. 그죠? 가짜 유치권을 만들어 놓으면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채무자 갑이 어느 날 갔어요. 가가지고 공사를 일부러 해. 그죠? 경매 들어온 다음에 공사를 일부러 하는 거지. 딴 사람 모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했다고 우기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일단 그때 가서 갑이 A한테 점을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2015년 7월 1일 아니에요? 자, 압류를 했습니다. 자, 압류하면요,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해요.
그죠? 그러면 현황 조사할 때 보세요. 현황 조사했을 때 공사하는 사람이었으면요. 이 집행관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당신이 공사하는 사람이냐, 점유하고 있냐 물어봤을 텐데 이때 그 보통 여기 공사업자 기록이 없어요. 없잖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7월 5일 날 가고 난 다음에 소식을 듣고 7월 5일 날 갑자기 공사를 막 해. 해가지고 그죠? 그 전에 술 먹고 야 한 5억만 쓰자 해가지고 잔뜩 공사를 막 해.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아주 비리비리하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판례는 야 네가 압류한 다음에 채권자와 채무자끼리 서로 그죠? 유치권자끼리 점유를 서로 이전받고 이때 점유를 이전받고 이때 막 돈 들어온 돈을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처분행위에 반하는 행위 아니야.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뒤에 언더라인. 그러니까 위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뭐 채권자가 알았는지 또 알지 못했는지 뭐 과실인지 관계없이 그 채권자가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야.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는 몰랐어요. 뭐, 관계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 그래서 기출문제 똑같은 거죠? 볼까요? 기출문제 보세요. 굉장히 길죠, 문장이. 자, 채무자 소유에 대해서 경매 개시에 대해서 압류가 발생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했는데 이러한 점유 이전은 목적물을 교양시킬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압류의 처분에 저촉된다. 이건 5네요. 5로 고치세요. 5로 고치셔야죠. 5로 받는 걸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치시고요. 2013년 3월 달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집행할 때 배웠지만 자, 이제 우리는 그거는 알았어요. 그러면 좋아. 그거는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좀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들이. 야, 압류 뒤에 해봤자 야, 그것도 이렇게 해봤자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안 해준다. 이번에는 고민이 뭐 이거예요? 이번에는 여기에 그 저당권이 있어요. 또 가압류가 있어요. 또 체납 처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죠. 지금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로 이렇게 가압류에서 압류 넣겠죠? 세무사 공매 넣겠죠? 공매? 네. 그러면 이거는 2월 달이고 얘는 뭐 10월 달에 나가보세요. 그럼 요 사이에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냐? 얘는 일단 압류보다는 전환, 이거 다르죠? 압류 전이니까 내가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체납처분이 있는데 이때 가서 막 공사 져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근데 다 대항할 수 없다죠? 안 된다. 그렇게 우기라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뭐죠?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다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판례가 왜 나오냐면 사실은 아까 경매등기 전에 들어온 유치권이니까 얘도 돈 줘야죠. 그죠? 물론 순위는 저당권 다음에 얘는 동순위죠? 얘는 세금이 더 받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도 물론 이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돈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얘들이 고민이지. 왜냐면 돈을 줘야 되는데 유치권을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행사하면은 얘들이 돈을 언제 받아? 그죠? 돈을 언제 받냐? 얘가 유치권을 너무 오랫동안 행사하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을 없애자고 막 주장을 했는데 계속 판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유치권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지금 이제 보세요. 자, 208페이지에
아까 압류 후에 유치권 맞섰고요. 자, 이거 압류 후에 유치권 부정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다음 페이지에 가압류 후에 유치권 이거죠? 이거 두 번째. 가압류 등기의 유치권은요, 2009년도 판례에서 이거는 써놓으세요. 유치권자가 이기는 거예요. 자, 209페이지 보세요. 209페이지에 있는 한가로 2번. 가압류 후에 들어오는 유치권은요, 이건 유치권자가 취득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볼까요, 한번? 자, 1번. 우리가 가압류가 이미 됐는데, 그 후에 채무자가 점유를 넘겨서 제함자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제함자가 유치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유치권이 가압류의 처분 금지에 저촉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압류의 처분 금지 저촉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볼까요? 우리가 가압류가 되면은 채무자가 당해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분행위라는 것은 당해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의 점유 이전과 같은 것은 여기에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써놓으세요. 점유 이전이라는 사실행위는 써놓으세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더라인 써놓으세요. 언더라인에다가. 점유 이전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집행법 배울 때, 자, 저당권 뒤에 들어오는, 그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죠? 다 대항할 수 없죠? 그죠? 똑같이 가압류 뒤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처분행위는 다 말소 아니에요. 말소인데 여기서 단순히 유치권자에게 너 공사해라고 점유를 넘겨주는 거, 이거는 처분행위가 아니래요. 그죠? 됐죠? 따라서 맨 밑에 쭉 가볼까요? 따라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아까 압류한 뒤에 점유는 처분행위로 봤어요. 근데 가압류한 뒤에 점유는 처분행위가 아니래. 그죠? 그래서 보세요. 따라서 맨 밑에. 따라서 압류와 달리 가압류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압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채무가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제함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아까 압류 뒤에 있는 점유는 경매를 진행하는 거고 가압류 뒤에 있는 점유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이 처분행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볼까요? 벌써 2번의 오른쪽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 후에 그 지상 건물의 가압류가 이미 되어 있는데 가압의 채무자인 을이, 즉 가압류죠. 을 주식회사에게서 점유를 이전받아 가지고 건물에 대한 공화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에 건물의 경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이 낙찰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가압류권자라는, 사실 내가 5천만 원 받을 게, 이게 참 많아요. 5천만 원 받을 게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확 줘놔요. 그럼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한 10명 돼. 소액으로. 그래가지고 막 투자 받아가지고 돈을 줬는데 5억 받았는데 건물을 확 진 다음에 자기 시행사태 데려다 놓고 건물을 확 쳐버려. 그 다음에 유치권 행사하고 안 줘요. 그럼 이 사람 5억 원이 못 받아. 그죠? 예. 유치권을 막 한 50억, 심지어 500억 불러요. 그죠? 영등포에 있는 어떤 건물은요, 거기다 한 250억. 지금까지 장사를 안 해. 20년 동안. 이 사람들 계속 사라질 때까지. 그죠? 이게 피해자가 한 100명 넘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한다고 돈 막 모아놓고 감히 때려봐야 소용없죠.
뭔가 딱 쳐놓고 250억 탁 내놓으면요. 소송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판례인데 일단 우리는 가압류담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이 예, 오른쪽에 똑같아요. 저당권. 그 저당권 설정 후에도 안 돼요. 볼까요? 저당권 설정 후에 경매로 됐는데 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가 있다. 똑같아. 이것도 저당권도 자, 결론은요. 다 배웠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림 부분이 첫 번째. 옛날에 한번 정리해드렸을 거예요. 해드렸는데, 압류 뒤에 들어오는 유치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가압류 뒤에 유치권은 그죠?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저촉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 똑같이 저당권 뒤에 들어온 유치권도 똑같아요. 또 행사할 수 있고 저촉이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 압류가 있다 이거죠. 뒤에 압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 봤을 때는 가압류 똑같아. 또 하나 더 있는데 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가운데 써주시면 원래 빠졌어요. 이게 210페이지에 4번이 빠졌어요. 4번 해가지고 4번 뭐냐면 요거는 체납처분 뒤에 들어오는 유치권은 똑같이 행사할 수 있어요. 결국에 가압류 다음에도 유치권 들어올 수 있고요. 저당권 다음에도 유치권 들어올 수 있고요. 체납처분 들어와도 유치권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경매 등기 전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3번에는 저당권에 대한 것 유치권 그거 하나 보고 제가 볼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보죠. 우리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은 91조 왕에 따라서 매수인은 그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에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가 아니죠. 따라서 채무자 소유 건물 등 경매 등기가 돼서 압류율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공화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율이 지남으로써 유치권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점유는 물론 교환 가치를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 문제에 반합니다. 그죠? 반합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얘기는 요거예요. 압류 뒤에 들어온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어. 그러나부터 그랬죠. 그러나 이것이 아까 압류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치권에 취득한 날짜가 저당권 설정 후든, 그죠? 라거나 유치권 설정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경매됐다. 그렇죠?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유치권에 설정된 날짜가 이게 압류 후가 아니고 이것이 저당권 후지만 압류 전이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유치권자는 저당권자, 그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똑같이 체납처분도 다음 시간에 판례 드리겠는데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저당권, 체납처분 경우는요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에 대한 또 이제 예외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그 상사 유치권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달리 보자는 게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얘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냐면 210페이지에 있어요. 얘는 지금 저당권 설정 뒤에 그 상사 유치권이 들어왔어요. 상사 유치권. 근데 이거는요
이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대요. 아까 이거 민사 유치권과 달리 거기 207페이지에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그때는 대항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지금 207페이지 보세요. 207페이지 A는 2013년 2월 28일 거 판례예요. 그죠? 2014-57350 판결입니다.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미 선양하는 저당권이 있죠. 그 상태에서 상사 유치권이 됐을 때, 자, 상사 유치권자는 선양하는 저당권자나 또는 선양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에 놓았을 때 그것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습니까? 소국, 않는다. 상사 유치권만큼은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세요. 상사 유치권은 민사 유치권과 달리 그 상사는요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상사는 굉장히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장사하시는 분은요, 걔가 물건 갖다 놨어, 그죠? 근데 돈 안 줘? 그러면 안 줘, 그 물건을 그냥 안 주는 거야, 그죠? 관계 없어 그거하고는,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필요 없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 소유권하면요 다 안 주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 물건이 필요하면 내 돈 가져오겠지,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상사 유치권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 물건의 하나는 취지는 그것은 목적물과 피담보 조건 사이의 결련 관계를 완화하는 거예요. 민법보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 목적에 대해서 공익비용 성격을 성질을 가지 않아도 되므로 그 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모든 상사 채권으로 무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은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미 제3자가 확보한 권리를 침해를 부했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저당권 뒤에 이게 상사 유치권이 나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상사 유치권의 성립 범위와 상사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즉, 상사 유치권이 채무자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 유치권이 성립 당시에 채무자 목적물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 가치가 있는 것만 의미를 담는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목적물에 제함자가 즉 제한물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한된 채무자 소유권의 기초에서 성립한 것이다. 항상은. 그래서 기존에 제한된 물권에 확보하고 있는 그 담보 가치, 저당권자를 사고로 침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결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선양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나중에 상사 유치권을 성립했다면 그러한 상사 유치권은 채무자나 그 이후 양수한 제한물권 설정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그 후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도 합치고 선양하는 저당권이나 선양하는 저당권에 대한 경매에서 취득한 매수인에게서는 상사 유치권을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법은요, 압류하기 전에 들어온 거는 압류 D든 가압류 D든 저당권 D든 체납처분 D든 무주권 유치권을 인정해요. 그런데 저당권과 유치권만큼은 상사 유치권만큼은 부정한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판례 보시고 아마 이제 문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